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흔히들 이제 과학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렵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초적인 과학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고, 또 그 전달하는 방식에서 그 정보의 정확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전달하진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방송에서도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장르로 과학 이야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즉 과학 정보를 오락처럼 좀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프로그램은 과학의 대중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학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이런 부분의 장단점 이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인포테인먼트 장르라고 하면은 과학보다는 좀 생활 상식과 관련된 것들이 더 많지 않나 싶은데요. 네. 이 과학 인포테인먼트 방송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인포테인먼트가 우리에게 친숙한 장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인포테인먼트는 대체로 순수한 과학적 정보 이런 것을 다룬다기보다는 생활 상식이나 의학 상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학 인포테인먼트를 좀 규정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과학적 소식을 비전문가가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 연구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고 주요 결과를 또 요약해주고 그리고 중요성과 연구의 의미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게 그 핵심이겠죠. 그래서 네. 즉 과학에 대해서 전문적인 배경이 없는 그 독자나 이런 시청자들이 그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복잡한 과학적 개념을 쉬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인포테인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인포테인먼트 장르가 이 과학 소식을 좀 쉽게 전달하려고 나온 장르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실 인포테인먼트 장르로 과학을 다루는 것 이거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학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과학적 원리를 실험하고 이것을 방송으로 보여줄 때 실험에 필요한 절차나 이런 것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한 과학적 성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희화화돼서 그런 분석을 하는 경우 그런 오락 프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영국에서 벌어진 특이한 심리 실험이나 과학 실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남녀 간의 심리 문제를 좀 왜곡해서 얘기하고 영국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어떻게 했겠냐 이런 농담까지 했는데 심지어 어떤 프로그램은 혈액형 성격론과 같이 매우 비과학적인 그런 논의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락적인 요소가 지나치게 강조돼서 과학을 일종의 그냥 소재로만 제 흥미 있는 소재로만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인포테인먼트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근데 이것들을 장르적으로 교양 장르에서 인포테인먼트로 구분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과학 인포테인먼트 방송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하고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과학 저널리즘을 좀 대안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몇 차이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와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 먼저 그 문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쪽의 그런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연구나 성과를 보도할 때 세계 최초, 혁명적이다, 영웅적이다, 놀라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사용하는 것에서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은 어떻게 보면 덜 열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좀 차분한 언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매우 진지하게 접근을 합니다. 또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이고 또 두 번째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 같은 경우에는 과학 논문의 특정한 그런 한계점이나 그 결점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종 보면 실험의 배양 접시나 실험 동물 사이에 충분히 통제되지가 않는 그런 거나 혹은 상반된 결과들이 종종 논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은 지적을 하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종종 그 일종의 내부 고발자나 익명의 그런 고발자 인터뷰를 하는 경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비판적으로 실상을 알리는 그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인포테인먼트의 대안으로 들 수 있다는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의 핵심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한 익명의 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과학 소식을 다루는데 일반적인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연계로서 말씀드리자면 세 번째로 이제 맥락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테인먼트는 독자들에게 왜에 대해서는 어쨌든 설명을 합니다. 어째서 이런 게 왜 나왔는지. 그런데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은 전체적인 과학 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좀 맥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연구를 재현하고 했는지, 그리고 또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 스텝 줄기세포 논쟁에서도 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재현들이 아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또 이런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은 균형적인 관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98이나 99%의 과학자들이 인간으로 인해서 온난화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1, 2%의 과학자는 이게 아니라 원래 뭐 이렇게 극지방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부정하는 연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온난화가 인간 때문이다 혹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거 있을 때 굳이 그 균형을 50대 50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50대 50으로 맞추는 것, 그게 자체가 불균형한 보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모든 과학 보도에 대해서 뭐 같은 비중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 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 이 중요성과 그리고 보도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온난화와 관련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음모 이론처럼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비과학적인 연구 결과인데, 마치 그것이 뭐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 진실을 은폐한 것처럼 보도되거나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부정적 연구라는 측면을 드러낸다는 데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인포테인먼트식 접근은 뭐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실패한 실험이나 굉장히 뭐 기존 연구를 부정하는 연구, 이런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한 연구나 부정적인 연구도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일종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뭐 논문에 실리건 안 실리건. 그래서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은 이러한 그런 부분에도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 저널리즘의 소재 차원에서도 부정적이거나 혹은 실패한 연구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인포테인먼트 장르의 장점, 그리고 비판적 저널리즘의 관점을 두루 갖춘 과학 방송을 만드는 것 쉽지 않겠지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